얘들아, 사시남정기는 너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작품이잖아, 사실. 그래서 내용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었지. 대략적인 줄거리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의 창작 배경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얘들아. 이 김만중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썼던 이유가 뭐였니? 그치, 맞아. 인현왕후하고 장희빈하고 숙종이 이제 두 사람을 두고 장희빈을 총애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 그래서 그에 대해서 풍간의 목적으로 쓰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기 내용을 한번 볼게.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처첩 간의 갈등, 그리고 적서 차별 등의 문제가 심화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거는 가부장의 현명함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얘를 강조했던 이유를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보면 숙종한테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너가 현명하게 행동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가부장이 어리석으면은 가문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럼 나라는 어떻겠어? 더 혼란스러워지겠지. 그치? 또한 가부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장이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은 가문 자체가 무너져 버려. 그래서 사시남정기는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위 확보를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조선사회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얘들아, 요 문장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하냐면, 처첩 갈등은 가부장의 사랑을 받기 위한 처와 첩의 대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가부장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뭐하고 이어지는 거야? 자신의 지위 확보하고 이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잔인해진다라는 거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기억을 해줘야 돼. 교훈적이다라는 특징하고, 아까 쌤이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풍간적이다라는 특징. 이 풍간이라는 말은 너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을 법한 용어냐면은 화왕계라는 설화 혹시 기억나? 화왕계? 화왕계라는 이야기 보면은 장미하고 모란하고 할미꽃하고 나와가지고, 모란이 이제 꽃의 왕인데 할미꽃하고 장미 중에서 누구를 옆에 둘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누구 골라? 할미꽃 고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쁜 장미한테 넘어가면 안 되고 충직한 할미꽃을 신하로 둬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였지.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풍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충직한 발언을 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 풍간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작품의 교훈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너희가 또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전 소설의 인물은 둘 중 하나야. 착한 애 아니면 나쁜 애. 둘 중 하나로 너희가 항상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인물 관계 파악을 할 때도 어떻게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해야 돼. 선인과 악인의 대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얘를 파악하면은 사실 고전 소설의 서사는 다 파악이 돼. 왜 얘들아? 한번 생각해볼까? 영웅소설을 생각해봐. 영웅소설에서는 영웅이 주인공이지. 그럼 영웅이 착한 애로 등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영웅하고 싸우는 적장은 뭐가 되겠어? 악인이 되는 거야. 그치? 아니면 영웅을 모함하는 간신배가 있어. 그럼 그 간신배 뭐가 돼? 악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처첩 갈등의 경우에는 처와 첩이 싸우잖아. 둘 중 한 명은 착한 애, 한 명은 나쁜 애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 구성은 굉장히 고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원래 부인이었던 애가 착한 애고 들어온 첩이 나쁜 애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부인이었던 사씨가 선인으로 등장하고,
애첩으로 들어온 교씨가 악인으로 등장하지. 그래서 이 기본 구도를 생각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서술상 특징. 항상 얘들아 시점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근데 고전 소설에서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무슨 시점을 취한다? 다 알고 있죠? 뭐야? 그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그래서 이제 서술상 특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야? 서술자가 작품의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할 때 유리한 점이 그거야. 작가가 중간중간에 자기가 원할 때마다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얘들아 사실 현대소설하고의 차이점하고 엮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맨 앞에 현대소설 수록이 됐었잖아. 그 소설 볼 때는 또 요 내용이 중요하거든. 현대소설도 기본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인물 관계 파악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중심적인 인물의 내면 의식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 내면 의식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고, 내면 의식이 변화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인물 간의 관계 역시 어떻게 돼? 변화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바뀌면은 이 사람을 볼 때 원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고전 소설에 비해서 이런 구도는 잘 드러나지 않겠지. 그렇지? 변화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줘야 되고, 서술상 특징으로 자주 나오는 거는 뭐가 있을까? 내면 의식에 쌤이 초점을 맞추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면 의식을 드러내기 쉬운 시점을 취해야 돼. 그치? 일단은 1인칭 시점을 취하는 거야. 1인칭 시점을 취하면은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은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였던 3인칭 전지적 시점 있지. 요 시점이 현대소설에서도 여전히 많이 쓰여.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치?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즉 초점 화자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초점이 맞춰진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얘의 내면 의식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지문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얘들아, 요 소설 읽을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다? 요거. 선인과 악인의 대립. 그리고 선한 애랑 친한 애들이 있고 악한 애랑 친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편 가르기 해주면 돼. 얘는 이쪽 편이구나. 얘는 이쪽 편이구나. 그거 판단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자. 한림학사 유연수는 정부인 사씨에게 자식을 얻지 못해서 교녀를 첩으로 들인다. 교녀는 유한림과의 사이에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이후에 사부인도 아들을 낳아버려. 그럼 어때? 제가 이제 적자고 얘는 서자 느낌이잖아.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는 거야. 자기가 사랑을 더 받지 못할까 봐. 그러면은 지금 인물 관계를 생각했을 때 유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착한 애들, 이쪽이 나쁜 애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씨가 있고 사씨를 질투하고 있는 교씨가 있어.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야. 한번 보자. 두 부인이 멀리 가매 교녀가 등에 가시를 벗은 듯하여 동청에게 사부인 해하기를 모의한다. 그럼 이 문장 봤을 때 얘들아, 두 부인하고 지금 동청하고 두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고 있잖아. 얘네들 각각 어느 편에다가 넣어야 될까? 일단 두 부인 먼저. 그치? 두 부인은 무조건 사씨 쪽이야. 왜? 두 부인이 가니까 교씨 마음이 어때?
편해지잖아. 그러니까 두 부인은 사씨 편이기 때문에 교씨가 얘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리고 동청은 어때? 같이 모함을 꾸미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씨 편이겠지? 동청이 말한다. 내가 한 계교가 있으되 두려워하건대 낭자가 듣지 아니할까 하여 못하노라. 교녀가 물으니 동청이 말한다. 옛적 당나라 황제가 후궁 무소희의 딸을 사랑하여 제 자식같이 하니 무소희의 딸을 제가 눌러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모함을 한 거야. 자기가 진짜로 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리고 이러한 계교를 행하면 낭자가 뜻을 이룰 거래. 그러면 결국에 얘들아, 지금 동청이는 교씨한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가 너 자식을 죽인 다음에 사씨 탓으로 돌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우리 뭐 확인해야 돼? 그치, 보기에 나와 있었던 잔인성, 잔인함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녀가 묻는다. 자기 자식은 애중하면서 남의 자식은 해코자 하는가? 낭자의 신세가 위태하여서 범을 탄 것과 같으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이 계교는 차마 듣지 못하리니 다른 좋은 모계를 회책하라. 대답하지 않고 남매더러 이르기를. 남매라는 사람 또 나왔지. 얘에 대해서도 판단해줘야 돼. 이후 내용 보면 얘들아, 남매는 어느 편이니? 남매 어느 쪽이야? 남매 어느 쪽? 사씨 쪽일까? 교씨 쪽일까? 한번 더 보자. 낭자 사람됨이 잔약하여 이 계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내 틈을 다 행하라 라고 했어. 그럼 동청이가 지금 남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까 남매가 동청이의 명을 받아들인다면은 걔도 명확하게 이쪽 편이 될 거야. 다음에 이후 남매 하수코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더라. 그럼 지금 장주라는 애가 난간에서 자고 있으니까 뭔가 좀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지. 장주가 누구야? 교씨의 아들이야. 교씨의 아들.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사부인의 몸종 춘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을 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눌러 죽이고 설매를 따라와 이르되. 그럼 얘들아, 지금 남매가 뭐 한 거야? 즉시 올라가서 장주를 눌러 죽였다라고 하지? 나쁜 애야, 나쁜 애. 그리고 설매, 춘방, 이 두 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설매를 따라와 이르되 내 전일에 옥지환을 도적하였으니 부인과 노야가 아시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노야는 집안에 있는 영감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어느 때 노야가 너를 잡아 물으시거든 여차여차하게 대답하면은 죄를 면하고 많은 상을 교낭자에게 얻으리라 하니까 설매가 응낙했대. 설매도 나쁜 애, 그치? 악인의 편에 서고 있는 애죠. 장주의 유모가 장주가 깨었는가 하며 와보니까 피를 흘리고 죽었어. 대성통곡해. 교녀가 넘어질 듯이 와보고 할 일 없는지라 크게 울며 동청의 한 짓인 줄 알아요.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을 봤을 때 동청이가 사실은 독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버린 거야. 근데 교녀의 입장에서도 어때? 이에 대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자기 입지를 지키는 게 좋겠죠. 흉모를 행코자 함인 줄 아므로 급히 한님께 알린다. 유연수, 유한님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한님이 들어와 본즉 차악한 경상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교녀가 통곡한다. 그러니까 얘가 막 통곡하고 우니까 당연히 얘가 자기 자식을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지. 이 일이 반드시 연전에 저주하던 사람의 짓이라 시비들을 문초하면 알 것입니다. 하인들을 문초를 해보십시오. 한림이 즉시 형구를 갖추고 사부인께 친신히 잔심부름을 하던 비복을 업무나니 장주 유모는 소비가 공자를 안고 난간 위에서 놀다가 잠들기에 누이고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죽은 것이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남매는 소비가 보니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로 지나더이다. 그러니까 이 두 명에 대해서 문초를 해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춘방과 설매를 엄형 국문을 해요. 근데 설매는 얘들아 이미 이쪽 편으로 포섭이 된 애지. 그치? 얘가 뭐라고 하겠어? 춘방이는 독형을 입어서 유혈이 임리하나 애매함을 고하고, 그러니까 춘방이는 누구 편이야? 사씨 편이야.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는 소리를 크게 하여 설매가 하는 말이 대형벌을 당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직고치 아니하리까. 부인이 분부를 하사 장주 공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리리라 하시기에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매의 말로 인해서 유한림은 사씨가 장주를 죽였다고 그렇게 믿게 된 거야. 한림이 대로하여 춘방을 다시 엄영하니 춘방이 설매를 크게 꾸짖는다. 이 부분에서 춘방이가 사씨 편이라는 게 더 명확해지지? 그치? 무죄한 부인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니 견마라도 그 주인을 한마음으로 섬기거늘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안색을 불변하고 마침내 복초치 아니하고 장을 맞아 죽더라. 끝까지 이제 의리를 지켰어, 춘방이는. 그 다음에 이제 중약 이후로 넘어가서 얘들아,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고 있을 거야. 누구야? 승상 엄숭이라는 사람이지. 근데 얘들아, 이 엄숭이라는 이름은 사실 좀 상징적인 이름이야. 간신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얘들아, 이 소설 말고 다른 소설에서도 너희가 본 적 있을 거야. 간신을 의미해요, 간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간신이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될 거야. 봐봐. 엄숭이 도사의 잡술로 천자를 미혹하게 하는지라. 한림이 상소하여 간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요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우리 갈등 관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한림이 상소를 왜 했겠어? 엄숭은 지금 천자를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렸겠지. 그치?